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으로 본 한국 사회의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가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끌게 된 시점이 2010년 여름 무렵부터였죠.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저서가 한국에서의 선풍적 인기를 끈 데는 기본적으로 현실 속의 사례를 매우 풍부하게 들면서 정치 철학의 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그러면서도 매우 유익하게 들려주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미국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들이 느끼게 된 바닥의 문제의식과 회한, 정서가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샌델은 미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치 철학적 입장에서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리주의가 사회적 및 경제적 파해를 키우는 데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회적 약자가 입게 될 피해를 외면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적 결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처한 사회적 맥락, 즉 시간축으로 본다면 역사성, 그리고 공간축으로 본다면 연대성을 간과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지상주의가 시장 만능주의를 내세우게 됨으로써 사회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될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의 역할 제한으로 인해서 사회 공동선의 실현을 방치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샌델의 비판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 매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미국식 제도로 옷을 갈아입는 정도만큼 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자화상을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 역시 미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샌델에 따르면 미국은 상위 1%가 하위 90%보다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2012년 1월에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계수가 한국의 경우 2008년에 0.315인데 OECD 조사 대상 국가 34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나은 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로서 19위입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곳은 미국으로서 31위입니다. 미국의 제도 가운데 본받아야 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만 결코 닮아서는 안 될 것도 있겠지요. 미국은 흑인 노예제를 채택하다가 이를 철폐한 탓에 여전히 불평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사회 불평등 수준에 점차 한국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산층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음을 뜻하고 하위 빈곤층은 더욱 늘어나게 됨을 뜻합니다. 실제로 가계 월 소득이 160만 원 미만인 빈곤층의 비율이 2000년에 9.2%였는데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12.5%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최대 요인은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어쨌거나 청년들이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학교를 졸업해도 그들이 갈 양질의 일자리는 매우 적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대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내키지 않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다수고 그나마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서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FTA 타결로 수출에 유리한 대기업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침체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속으로만 웃으면서 속삭일 뿐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 넘쳐나는 돈은 잠겨 있거나 임원들의 고액 연봉으로 주출되고 있죠.
이렇게 정치권과 유력 언론 그리고 재벌, 엘리트 관료의 결탁 속에 한국의 경제 구조는 왜곡되었고 그에 따른 폐해가 곳곳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알게 모르게 수용한 미국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인간을 연고 없는 자, 무연고적 자로 만들어냅니다. 마침내 시장의 탐욕과 결부되어 개인은 경쟁으로 내몰리는 고립적 자가 되지요. 학교가 되었든 기업이든 사회의 어떤 곳에서도 고립적 자아가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승리만 쟁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패자는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인연을 끊어버리는 절연의 길로 우리가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겠죠.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지.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OECD 평균이 1년에 하루에 11.3명인데 한국은 하루에 이 OECD 평균이 4배에 가까운 일일 평균 43명이나 자살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2000년과 비교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무려 130.2%가 늘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방송이 자살공화국 한국이라는 주제로 심층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한국이 부유해졌지만 사람들은 한국전쟁 직후에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덜 행복해 보인다라고 논평을 했겠습니까? 오늘의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은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봅니다. 간결하게 표현하면 약삭빠른 이기심이 경제 지평뿐만 아니라 관료 사회, 언론, 심지어는 학교와 가정에도 침투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 그리고 기존 정치권은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그 결과 나타난 총체적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뿌리까지 썩었다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사회를 재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을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와 가족의 역사성과 그 다음에 문화적 토양 속에서 성장 그리고 정신적 성숙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무연고적 자, 이건 허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각자는 연계적 자입니다. 관계성 속에 이웃과 사람들과 타인과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죠. 자아는 어디까지나 자아이기 때문에 고유성과 자유를 갖긴 합니다만 그것이 가족이나 이웃, 동료, 타인과 뿌리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족과 이웃, 동료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요? 사랑, 정직, 배려와 같은 미덕을 갖춘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 이기심과 탐욕이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도록 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름답고 칭송받을 덕목이 함양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면서 이 일에 바르게 진행되도록 정치가 팔을 걷어붙이고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양극화는 해소가 될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쯤 되면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도전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갖고 그리고 서로 연대하면서 우리 사회를
밝게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자살을 할 사회적 이유가 사라지는 사회, 즉 아름다운 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계적 자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공동선을 펼치는 새로운 한국 사회, 이건 제3정치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동안 제1정치, 한편으로는 자유를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제2정치 세력은 평등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이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소중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비유한다면 세 가지 구호가 주창됐었죠.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와 평등, 또 하나 있죠. 박애입니다. 서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 속의 사랑의 정신일 것이고, 동양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의 자비심일 수도 있고, 또 유학의 인애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 자비, 인이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면서 왼쪽으로는 평등을, 오른쪽으로는 자유의 가치를 거느르는 새로운 제3정치, 이제부터 펼쳐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다음 강의는 한국의 보수주의와 우파, 그리고 제3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